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인구 절벽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청년 도시라고 불렸던 울산, 아직은 젊은 축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타 도시에 비해 그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이대로라면 향후 몇 년 안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울산 고령화 실태를 좀 짚어보고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발맞춰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 고민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두 분 나오셨는데요. 손경숙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사람들 이사장, 그리고 박상미 울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팀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울산의 고령화 실태 알아보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하는데 저출생과 함께 이 고령화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울산의 고령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실을 좀 이야기 듣고 싶어요. 어떤 문제 심각한지 박상민 연구위원님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예. 네.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2003년도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울산의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이 15.7%입니다. 그래서 사실 7대 광역시에 비하면은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에 이제 저희 머물러 있는데요. 지금 이게 15.7%라고 낮다, 안심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게 울산이 타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중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얘기가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아닌가라는 한 점도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은 중구가 제일 노인 인구가 많아요. 중구가 지금 19.1%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울주, 동구, 남구 순인데 노인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이제 아무래도 북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지역에 이제 이주하는 그런 연령대 비율이라든지 또 지역의 특성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중구 19.1%, 남구 15.4%, 가장 낮은 북구가 10.6%. 그러니까 가장 많은 곳과 적은 곳의 차이가 뭐 10%포인트 차 정도 이제 나는 건데 구군별로 편차가 큽니다. 아직은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지만 그 고령화 속도가 좀 우려할 만하다. 이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이 속도 얼마나 빠른 겁니까, 이사장님? 네. 지금 합계 출산율이 8%대 미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추이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0.8%. 0.8%의 그러니까 합계 0.76명 정도 출생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출생률 저조한 거가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비례해서 지금 고령 세대들이 건강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령 세대가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해서 더 고령화가 빠르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 울산의 특성을 살펴보면 울산 공업도시하고 함께 산업 동력 인구로 유입돼 있던 청장년층이 그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한꺼번에 노인 세대로 유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급속한 고령화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울산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빠르다. 하죠. 이거는 저희가 한 번쯤 이제 고민해보고 준비해야 할 시기.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또 모신 것인데, 자, 이대로 가면요. 지금 현재 고령 인구 비율이 15%대인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미래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저희가 보통 이제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그다음에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울산은 지금 2028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8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2028년에는 22.0%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아주 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저희가 이제 인구 추계에 따르면 이제 노인 인구가 점차 이제 저희가 증가를 해서 예전에 2020년도에는 12.1%였어요. 근데 205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43.1%에 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10명이 모였을 때 저희가 4명이나 5명은 노인분이다. 65세 이상인 분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노령화 지수라는 지표를 통해서 이 속도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대 광역시에 저희가 노령화 지수를 봤을 때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울산이 지금 가장 7대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낮아요. 가장 낮은데 이 상태로 가면은 2050년이 되면요. 부산에 이어서 울산이 2위가 됩니다. 이 말은 가파르게 노령화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예. 하는 겁니다. 참 예전에는 아주 먼 미래인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바로 현실의 직면에 있는 거잖아요. 뭐 2, 3년 후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50년엔 인구 10명 중 4, 5명이 노인이다. 울산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인지 그로 인한 어떤 대비를 좀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선은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 인구의 감소는 그 이분들로 하여금 청장년층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부양 부담비가 증가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생산 가능 인구도 작고 노인은 많아지고 부양 부담비가 증가했을 때에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면 이 문제를 어떤 해법으로 풀어낼 것인가. 물론 이제 현장의 분위기들을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건강한 노인도 대접받는 어른으로 이렇게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어른들에게 적절한 교육이나 적절한 활동거리를 찾아드림으로써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 청장년층이 바라보는 노인이 함께 공생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노인인데 우린 젊은데라고 이질적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그러니까 노인과 유소년을 좀 부양해야 되는 그 비용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이야기하신 것 같고 위원님은 좀 어떤 문제가 좀 나타날 거라 보세요? 저희가 그 노인이 됐을 때에 이제 저희가 사고라고 하는데 혹시 노인의 사고 들어보셨을까요? 노인의 사고? 네, 저희가 빈곤, 죽음과 관련한 것들이 있죠? 네, 빈곤, 그다음에 질병, 그다음에 고독, 무위 요거를 저희가 노인의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고통. 네 가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노인의 겪는 이 4가지 고통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게 아마 빈곤이 아닌가 합니다. 노인 빈곤. 네, 빈곤을 하게 되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고립되거나 이제 본인이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4가지 고통이 빈곤으로 이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이제 OECD 자료에 따르면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2020년도 기준으로 40.4%입니다. 와, 거의 반이군요. 네, 네. 그래서 OECD 평균이 14.2%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3배 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까운 국가인 일본의 경우에는 20.2%딱 저희 절반 정도 수준에 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선진국들, 뭐 이런 덴마크라든지 이런 국가들, 유럽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4%대에 불과한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 언급하신 이런 노년 부양비랑 더불어서 이제 이런 노인 빈곤으로 인한 공공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조금 더 증가할 것이다 예상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지역 고령화 실태 또 그에 대한 문제점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계속 나누죠. 오늘 시사 진단은 손경숙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사람들 이사장, 박상미 울산복지가족진흥 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두 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커지는 이 복지 수요에 발맞춰서 울산이 노인을 위한 사회 제대로 잘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보기로 우리가 좀 삼을 만한 모범 사례, 해외 사례가 좀 있는지 궁금해요. 박상미 연구위원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네. 예. 고령화 정책은 아무래도 이제 노인 인구 증가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가 아. 나이가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출산 관련, 저출생 관련한 정책들이랑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이렇게 먼저 고령화를 겪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출생 관련 정책들과 고령화 지원 정책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2010년도에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바로 소득 보장 체계입니다. 예. 그리고 일자리 관련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런 일자리 관련 정책들, 노인 고용 정책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소득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득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고 예. 사회 활동을 위한 일자리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노인 고용 정책과 발맞춰서 노인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들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정부가 마련하는 일자리만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지원들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노령 친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노인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교육을 시키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 매뉴얼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용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있어서 노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고령에 저희가 어떻게 조금 더 정책들이 마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가 조금 본받을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상 깊네요, 진짜. 소득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이분들을 어떻게 사회로 계속 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느냐. 거기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안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아까 고독사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뭐 이사장님이 직접 일은 챙기고 계신 거기 때문에 노인 돌봄 안전망 구축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인의 안전을 전화 또는 방문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고, 그중에는 응급 안전 서비스 프로그램이 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소방방재청 119 소방방재청하고 그 전담 사회복지사하고가 단말기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이 되기도 하고 긴급하게 뭐 비상 연락이 되거나 호출이 되거나 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호텔에 있는 뭐 SOS 버튼처럼 뭘 누르면 119가 출동하고 뭐 전화기처럼 돼 있는 단말기를 시스템이에요? 누르면 소방방재청에 바로 신호가 가서 소방서에서 달려오고, 그 신호가 14개 센터 안에 또 그런 시스템만 관리하는 전담 직원이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출동을 해서 어르신의 위급 상황을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다 보니까 집안에 칩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은둔형 노인이 되든지 아니면 또 뭐 우울증이나 이런 쪽에 노출이 돼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 그 광역정신보건센터하고 구군정신보건센터가 같이 연결을 해서 이분들에게 우울에 대비해서, 이 노인 우울은 상당히 박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위험해요. 치매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걱정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 대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계속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노인 빈곤, 뭐 고립 뭐 이런 이야기 좀 했는데요. 그 해결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울산의 노인 고용률 좀 궁금하고요. 일자리 확충 필요성은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우리 박 의원님. 예. 아, 네. 그 혹시 언제까지 몇 살까지 일을 하실 계획이실까요? 저요. 아, 네. 오래 하고 싶은데요. 한 80세까지 그 이상까지 하고 싶습니다. 아, 정말요?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한번 저희가 노후 준비 지원 시대 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뿐만 아니고 저희가 30대에서 이제 60대 이상의 전 연령대에 걸쳐 경제 활동을 하는 전 연령대에 걸쳐서 이런 노후에 대한 연령, 그 다음에 경제활동 가능 연령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결과 저희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연령이 저희가 평균 66.9세. 66.9세. 네,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와. 예. 근데 저희의 그 예. 정년퇴임 연령을 생각하면은 정년퇴임보다 나는 7년 정도는 더 일할 수 아, 있다라는 예. 거.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연령대에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그 다음에 노인이다. 노인이 몇 살부터냐라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한데 68.1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계신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 지금 퇴임 연령보다는 내가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퇴직을 했지만 노인은 아니다. 예.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그 노인 고용률 얘기를 하셨는데요.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울산광역시의 노인 고용률은 저희가 32.8%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7대 광역시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보면은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울산이 참 다행인 게 각종 지표에서 중간 정도는 갑니다. 네. 예. 그래서 중간 정도 수준에서 참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노인 일자리가 저희가 그 소득 수단의 마련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럼요. 네. 이렇게 노인이 일자리를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건강도 개선이 되고요. 아까 얘기한 그런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자리가 가진 이런 부가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후 준비와 관련한 영역들의 대부분이 다 이제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노후 준비 실태 조사의 결과에서도요. 취업을 하고 있는 시민의 노후 준비에 대한 준비 정도, 그다음에 만족도가 비취업자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점이 가지는 점이 일자리가 얼마나 노후 생활에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아까 저도 이 질문에 80세 이상까지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뭐 정년퇴직이 기준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뭔가 내가 경제활동을 좀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거든요. 이건 모든 노인분들이 갖는 공통된 의견일 것 같아요. 노인 문제, 정말 우리 사회가 모든 세대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인데요. 우리 일자리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님, 노인 일자리가 보면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구한다고 해서 갔는데 고용의 질도 낮고 시간도 얼마 못하고 사실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거 해결 방안 없겠습니까? 노인 일자리에 결국은 그런 해결 방안이 예. 노인 일자리는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별한 경력이 없고 그다음에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드신 분들의 어르신들이 사회 참여 활동을 이끌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게 투트랙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민간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앵커님이 예. 이제 퇴직을 하셨어요. 경비로 가시게 되면은 예. 갑자기 마음의 준비 없이 가시게 된다. 아니면 저희가 노인 일자리에서 가장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게 길에서 보시면 노란 조끼 입고 예. 교통 많이 봤습니다. 지도하시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공공시설물 관리하시는 맞아요. 분들 국가정원에 많이 또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분들의 이제 이 노하우 이때까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이런 노하우들도 활용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가지는 이런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도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조금 더 이런 어르신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민간 기업들은 아무래도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제 이런 그 어르신들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한번 봤는데 맥도날드에서 90대에
시니어 예. 인턴분이 퇴임식을 하시더라고요. 30년 근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임식을 하시던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90세 어르신이 일을 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는데 그분이 너무 정정하시고 그 나이까지 내가 건강하고 할 수 있으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이 일을 함으로써 가지는 그 세대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민간에서 마련하는 일자리가 조금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르신들 방금 얘기하신 그런 소득 수준도 조금 보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이런 직업 만족도라고 하는 것들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 여기 공공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어떤 지적들이 이야기했는데 민간에서 좀 나서줘야 한다. 이게 투트랙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지적을 또 반대로 해주셨어요. 예, 공감이 됩니다. 이게 일자리만 우리 이사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박사님 네. 말씀처럼 민간이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 국가적 어떤 이슈에 동참한다라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경륜이 있다면 임금 피켓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조금 작게 받고 단축한 시간을 하더라도 지금 외국은 근로자도 많이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면 조금 나이 들어도 일하고 싶은 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실제 제가 몸담고 있던 중구 시니어 클럽 정년퇴직하기 전 얼마 전이죠까지 중구 시니어 클럽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현재 한 작년 재작년까지도 97살 되는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 참여를 하셨거든요. 이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하십니다. 저는 눈이 4개라서 4개를 끼고도 신문 보려 하면 일하는데 그분은 저보고 눈 운동하라 하십니다. 신문 끝자부터 첫자까지 다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강을 나이로 너무 분류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그때도 역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금 피크제를 떠나서도 고령 친화 기업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다양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복지부나 노인인력개발원이나 시니어 클럽들이 고민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간이 걷어붙이고 우리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 분명히 이 고령 사회 문제는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시사진단 마무리를 좀 하면서 울산이 좀 고령 친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 이 현실을 어떻게 잘 좀 이겨나갈 수 있을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지 한 가지씩 좀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부터 할까요? 네. 현재 노인을 보며 미래의 나를 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이제 지역 노후의 삶이죠. 지역 노후의 이제 이런 삶이 그 지역에서 그 젊은 층의 정치 유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령 친화 도시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한 가지 정책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노인들에 대한 인식, 고령자에 대한 이런 안전이나 건강 관련한 이런 정책들, 사회 참여할 기회가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령화에 대응해서 지금 흔히 많은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게 저출생 관련 정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청년에 대한 이런 정책들, 출산 장려 정책들 물론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정책들이죠. 하지만 이렇게 정주 도시로서 울산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령 친화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고령 친화 도시라고 하는 게 이런 전 연령 세대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고려되는 그런 사회가 이제 좀 고령 친화 도시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세대별로 어떤 정책의 균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장님. 네. 말씀드리자면 청년 일자리하고 노인 일자리하고는 어떤 시간이나 노동력에 대비해서 절대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세대가 노인 세대하고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마음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고령 세대는 생애 주기가 굉장히 길어졌고 건강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을 나이로만 분류할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노인은 부양해야 되는 부양 부담을 주는 대상자로밖에 보는 시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 어떤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인가는 고민이 필요하고 사실은 이 어르신들이 오늘의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키워오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열심히 이 나라를 만들어 오신 분들이 뭐 잉여 노동 인력이 돼가지고 사회 가장자리로 밀려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륜 또 함께 살아가는 공생하는 방법 고민하면 고령사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겨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령화 현상이 초고속으로 진행되면서 이 노인 고립과 빈곤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이 나서서 보다 건강한 노후의 삶을 지원해야 할 시점인데요.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안전한 돌봄 구조, 노인 일자리, 노후 교육 마련이 대표적인 지원책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먼저 대한민국 인구 구조 변화를 받아들이고 고령 인구와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같이 고민하는 그 인식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